자, 2부 순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요 일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요즘 일본에도 관심이 많은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그래봤자 뭐 전체 투자자에서 얼마나 되겠냐 싶긴 하지만 지금도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 지금 여행하면서 어떤 분이 있었냐면, 주변에 한 2주 동안 일본 캠퍼분, 연세가 70대이신 분 이렇게 같이 이제 여행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을 어느 정도 많이 이루시고 돈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이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차도 엄청나게 좋은 캠핑카를 몰고 다니셨고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분은 이제 에콰도르로 빨리 내려가셨고요. 저는 천천히 여행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는 못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주식 투자를 20년 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나이 50에 이제 시작을 하신 거죠. 근데 지금처럼 주식이 너무 재밌었던 데가 없대요. 난리 났대요. 지금 일본 증시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에 가깝게 거의 90년대 이후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그리고 오를 것만 같은 그런 상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얘기를 늘 했어요. 이제 조심해라. 특히 이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게 될 가능성이 예전보다 많이 올라왔죠. 그렇게 되거나 뉘앙스가 조금 보이게 되면은 주가가 무너질 수도 있다. 저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일본 주식시장을 이야기할 때 니케이 차트만, 토픽스나 이런 것들 보시잖아요. 그래서 쭉 올라간 것만 보시고 와 대단하다 막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엔화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는요 별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없어요. 엔화의 추이를 보신 분들 별로 없어요. 일례로 보면 이제 팬데믹 2020년 3월에 터졌는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 환율을 보면은 2019년도에는 N1 환율이 1,100원대였어요. 1,100원대. 근데 그게 작년 말에 돼서 어떻게 됐냐면은 900원대가 지금 된 거거든요. 지금 현재가 900원대죠. 근데 작년에는 860원, 70원까지 갔던 거 제가 기억하는데 확실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900원대가 깨져서 밑으로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환율이 20%가 넘게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가 넘게 빠졌다는 얘기는 한국과 되게 비슷해. 한국도 1,100원대였는데 1,300원대 올랐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 거는 그 나라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면은 환율이라는 게 떨어진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한국이 구조적으로 흑자, 무역을 통해서 흑자를 만들던 그런 나라였잖아요. 규소 같은 거 이런 거 원재료 사가지고 가공해가지고 반도체 만들어서 크게 비싸게 파는 그런 또 석유를 수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화학적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비싸게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파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 가격도 폭락을 해가지고 좀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유화학 같은 경우도 가장 우리 걸 많이 사가던 나라가 중국이었는데 자급자족 다 해버렸고, 철강도 마찬가지고, 배도 지네들이 다 만들고 있어가지고 물건을 찍어도 팔 나라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구조적인 그런 흑자국 수출을 막 해서 막대한 무역 흑자를 버는 그런 나라가 아니게 된 거예요. 물론 이게 우리나라가 시클리컬한 산업들이 대부분 제조업으로 이렇게 포진돼 있어가지고 경기가 좀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물건들을 수입하는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중국이죠. 중국이 반도체에 있어서 경쟁력을 저가품 위주 7나노 이하를 자급자족으로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지금 최대 무역 상대국이 돼버렸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IRA 같은 거, 이런 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가 그거를 필두로 해가지고 온쇼어링을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야 우리는 한국 너네 거 안 수입해도 돼. 왜냐면 우리 텍사스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도 세우고 있고, 배터리 공장도 전 세계 배터리 업체들이 다 지금 미국에다 세우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굳이 너네 거 수입할 필요 없지, 이렇게 돼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엔 제가 언젠가는 대미 지금 흑자국이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대미 적자국이 될 가능성도 전 높다고 봐요. 왜냐면 다 이제 공장이 완료가 되면 미국에다가 세우는 지금 공장들이 다 설립이 완료가 되면,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제가 말이 빨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한국 거 수입할 게 많겠어요? 지금 대중 무역 적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유사일에 건국 이래 정말 사상 초유의 상황인데, 미국하고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화가 지금 굉장히 평가가 절하가 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먼 미래를 이미 프라이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한국 얘기를 하는 게 일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지금 20%가 마이너스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만약에 그 석유를 100조 정도를 한다고 하면 거의 20조를 더 돈을 주고 수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내가 중국에서 뭔가 뭐 제품 같은 걸 수입을 하게 되면은 또 20%를 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주가가 상승하면 기업이 지금 잘 돌아가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거 아니야, 이것만 보고 있는데 나라 자체의 지금 문제는 그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역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정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20대 때 30대 초반만 하더라도 일본이 무역 적자를 일하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 정말 기술의 일본, 무역 흑자 대국의 일본이 지금 무역 적자 나라가 된 지가 몇 년 돼서 한 3년 됐나?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물가가 꿈틀꿈틀 30년 만에 꿈틀거려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일본의 그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이벤트라고 봐요. 왜냐면 이미 환율이 더 이상 못 내려가죠. 이제 이상 더 내려가면 정말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거고, 일본 엔화가 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뉘앙스를 좀 펼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은 저는 없지 않겠나라고 그냥 러프하게는 보고 있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막 움직이는 것들을 제가 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BOJ가 금리를 인상을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특히 이제 지금 무역 적자도 문제긴 하지만 일본의 그 정부의 재정 적자, 미국도 엄청난 크기를 갖고 있는 재정 적자가, 이게 금리를 조금만 인상하게 되면은 엄청난 그 적자가 발생하거든요. 그 미국 정부 재무성 이런 데서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금리를 못 올려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이라는 재정 정책에서 굉장히 미국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플라자 협의 같은 것들, 그 뒤부터 계속해서 미국이 허락하면 오케이, 또 철퇴를 매기면 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속국 같은 그런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뭐 그런 나라가 워낙 많다 보니까 미국이 깡패 짓을 하면 평가를 절하시켜, 뭐 절상시켜, 이거 미국이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거의 BOJ는 제가 볼 때는 FRB, 페드의 그 뭐랄까 아래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야. 그런 나라가 떠나죠. 어디냐면 이제 영국도 뭐랄까 미국의 계란이라는 얘기를 그런 얘기 있을 정도로 참 뭔가 좋게 말하면 공조고 나쁘게 말하면 시킨 대로 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긴 하죠. 아무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20% 가까이 그 원화의 가치가 폭락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그 기업들의 경쟁력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라는 게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발군의 그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됐고, 지난 4년 동안에 그러한 것들이 엔화 환산으로 볼 때는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보여. 20-30%씩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달러 환산으로 보게 되면 제자리 걸음으로 한 게 보인다는 거죠. 제자리 걸음. 달러 환산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도 우리나라 같은 가공무역 그런 나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원재료를 거의 대부분 다 해외에서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환율을 굉장히 중요시 봐야 된다는 게 그런 겁니다. 단순히 토픽스나 니케이 225가 이게 확 올라가는 그런 그 차트만 보고 나서 일본이 잘 나간 것 같아, 기업의 체질이 변형된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본이란 나라가, 저는 정말 일본을 저 맨 끝에 있는 오호츠쿠에부터 이 아래에 있는 가고시마까지 정말 다 다녀본 사람인데, 정말 자주 다녔거든요. 가깝기 때문에 주말에도 뭐 갔다 와서 이제 우동 먹고 오고 막 그런 나라였거든요. 큐슈 가서. 근데 이런 일본이 그렇게 쉽게 막 몇 년 안에 바뀔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게다가 지금 한 재밌는 얘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지금 내전 같은 그런 상황에 빠졌다는 얘기를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국제 정세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은 이제 그 사건이 터진 지 한 달 좀 안 된 사이에 많이 좀 사그라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에콰도르 정부에서 뭐라고 이제 그 외교부 공시를 했냐면은
우리나라에 육로로 내려오는 사람들, 육로로 들어온 사람들은 범죄 기록 증명서를 향후 5년, 과거 5년치 거를 끊어서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없으면은 육로로는 받지 않겠다. 비행기로 오는 사람들은 받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육로로 운전해서 다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음 나라인데 못 들어가게 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대사관, 보고타에 있는 콜롬비아 대사관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이게 등록증도 떼야 된다고 하니까 그쪽에 계신 분이 인터넷에 가시면 범죄 기록 증명서를 간단하게 3분 만에 뗄 수가 있대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서류 같은 거 보면은 그 맨 윗단에 그 서류 번호가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또 국내 그 정부 웹사이트 중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아포스티유가 뭐냐면 공증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한 10분 정도만 시간을 들이면 공인인증서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 두 가지 서류, 범죄 기록 증명서와 그거를 공증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공증하는 정확하게 하면 외교부가 공증하는 거죠. 그거를 다 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간편하구나. 우리나라가 확실히 정부 서비스 정말 세계 최고구나. 전산화가 세계 최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는 어떤지 아세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석 달 건데 석 달. 그거를 인터넷에서는 전혀 못하고 외교부 채널을 통해서 경시청 그 채널을 통해서 요청하면은 거기서 서류를 만드는데도 한 달 이상 걸리겠죠. 그래서 막 행랑으로 받아 막 이런 절차가 총 석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포기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일본과 한국의 뭔가 차이점을 제대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이란 나라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본이 쉽게 안 바뀝니다. 그 체질이라는 게 일본 국민성이라든가 그리고 최근 90년대 이후부터 잃어버린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고착화된 그런 것들, 그리고 한 10년 넘게 마이너스 금리, 그리고 돈을 미친 듯이 풀면서 일본 증시에 상장했던 그런 주식들을 마구마구 사고 있고, 그리고 채권들도 사고 있고 회사채까지 사고 있는 이런 일들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체질이, 이런 루틴들이 한꺼번에 몇 년 사이에 바뀔 수가 있을 것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고 있는 일본은요,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일이긴 한데,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돈이 1억 있어요. 1억이 있는데 이거를 은행에 예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네 돈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돈을 내야 된다. 보관 비용을 내야 된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돈을 은행에 넣지 말고 빨리 써라. 돈이 돌게 만들어라. 이런 거거든요. 엄청난 거죠. 말도 안 되는 정책인 거죠. 근데 이게 유럽이라든가 일본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정책이 이어져 있었어요. 물론 이제 유럽은 이걸 탈피했죠. 근데 아직까지도 일본은 이 정책을 10년 넘게 펼쳐내고 있는데, 그래서 장롱에다가 노인들이 돈을 꼬불쳐 놓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은행에 맡기면은 돈도 안 주고, 거의 줘도 1년에 0.1% 0.1% 주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를 하기 전에도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수준의 그 금리 상태였단 말이에요. 미국이 20년 동안 30년 동안 경제가 안 돌아왔기 때문에, 돈이 안 돌아왔기 때문에 거의 제로 금리 상태를 유지했던 게 바로 일본의 나라예요. 제가 2007년도에 일본에 갔을 때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왜냐면 입사하자마자 또 그 일본을 갔었거든요. 근데 은행을 지나가는데 금리가 2년 정기예금이 0.2%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거의 제로 금리나 마찬가지지. 2007년도에도 그랬는데 아베가 세 가지 화살을 딱 쏘면서 금리를 확 마이너스로 만들어버린 게 2011년인가 12년인가 막 이랬을 거예요. 동일본 지진 막 터지고 나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상당히 오랫동안 똥값인 나라였던 게 바로 일본입니다. 현금은 쓰레기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제 레이 달리오인데, 그게 정말 제대로 먹힌 나라가 일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30년 이상 고착화된 나라였는데, 여기다가 금리가 만약 플러스가 되면은 정말 대격변의 시즌이 오게 되는 거지. 엄청난 혼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BOJ 그 총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책을 펼치면은 이 효과가 30년 뒤에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당장은 그렇게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저는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었어요.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쉽게 안 바뀐다.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기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물가 자체도
수입 물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물가를 잡겠다고 막 금리를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일부에서 일본 기업들이 조금 체질 개선을 한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일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바뀐 게 아닌 게 문제예요. 지금. 한국 사회도 사실 잘 안 바뀌는 사회인데 일본 제가 볼 때는 한 4-5배는 더 안 바뀌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폐쇄적이고 갈라파고스라는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아마 다다음 주에 갈라파고스 가기 갈 것 같은데 진짜 일본은 안 바뀌는 나라입니다. 일본의 저는 일본을 도쿄 같은 경우는 한 석 달 살은 적이 있었고 20대 때 그리고 한 5번 정도 갔었어요. 그 뒤로도 가서 느끼면 가장 최근에 갔던 게 2019년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그 일본 가면 그런 게 있어. 도쿄가 특히 그런데 뭔가 탁 막혀 있는 사회가 이렇게 탁 막혀 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답답하고 그런 게 있어요. 되게 이쁘게 잘 없고 깔끔하고 쓰레기도 없고 너무 깔끔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이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분위기상으로는 다 특히 이제 직장인들이 입고 있는 그 정장도 다 똑같고 뭔가 틀에 박혀 있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옷들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 참 가까운 나라인데 참 먼 나라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나라가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뭔가 되게 오픈되고 이렇게 됐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마스크 쓰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쓰고 더 많이 쓰고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저는 놀랬던 게 근래도 한국의 많은 분들이 팬데믹 끝난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마스크가 되게 좋다는 걸 알았대요. 왜냐면 일단은 겨울 같은 때는 얼굴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대. 그리고 습도를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감기에 덜 걸린다는 거. 저는 그거는 되게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마스크의 맛을 알아버린 거죠. 한국 사람들도. 근데 마스크에 굉장히 친숙했던 일본인들이 팬데믹 끝나고 나서 마스크를 집어 던지고 되게 자유롭고 포용적인 나라가 되고 개방적인 나라가 됐을까 그건 잘 모르겠다. 이게 바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만약이라도 일본 BOJ가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굉장히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좀 큰 조정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20%씩 확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주식시장은 반대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 볼 때 이 나라 주식은 되게 싸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100주 살 거를 120주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입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걸 보고 많이 들어온 게 어느 나라냐면 중국이에요.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일본 주식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의 그 주식 투자자들은요 엄청난 투기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장난 아니게 투기 세력이거든요. 제가 중국 소식을 거의 이제 10년 동안 보고 있는데 그 변동폭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고 2015년부터 제가 보고 있는데 왜냐면 그때 성강통 후강통이 열리면서 그때부터 저희들은 그 시장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게다가 일본 주식시장은요 누가 움직이냐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움직여요. 실제로 개인들은 잘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은. 왜냐면 그렇게 변동성이 큰 그런 자산에 정말 투자를 잘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투기적인 그런 마인드가 지금 강하기 때문에 시장을 엄청나게 많이 부딪히고 깨지고 이제 털리는데 일본 사람들은 자꾸 예금하는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채권 사고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훨씬 큽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미국은 채권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이 훨씬 크죠. 한 6, 7년 됐죠. 그렇게 바뀐 지가. 근데 만약에 금리가 위로 상방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시장에 대한 변동폭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평가가 좀 덜어되고 있는 엔화 같은 경우에도 860원대에서 860원대에서 지금 900원대까지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외국인들도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주식시장의 조정도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겠다. 또 제 생각에는 일본 기관 투자자들도요 외국인들이 들어온 거 보고 있고 얘들이 털면 같이 따라가서 터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외국인들이 좌지우지하는 시장이잖아요. 일본 시장이라고 뭐 별거 있겠어요. 만약에 버핏이 좀 팔잖아요. 이거는 진짜 막 허물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본 주식 투자자들이라든가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향상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그런 트레이딩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큰 손인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얘들도 털고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부에서는 이렇게 일본 시장에 대한 얘기를 정말 오랜만에 했는데요. 작년에 제가 뭐였죠? 엔화로 미국 채권을 사는 거, 미국 국채를 사는 거 이런 ETF가 이상한 게 있던데 이게 한때
월간 순위로 3위인가 2위까지 올라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정말 1타 쌍피를 하려고 했던 거지. 더 이상 엔화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엔화가 가치가 상승할 것 같고, 또 더 이상 그 미국 금리는 빠지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 막 샀던 분들, 이거 두 개 같이 샀던 분들이 작년에 엄청나게 계필 보고 손 털리고 막 이랬던 걸 저 기억하는데 1타 쌍피를 하려고 했던 거지. 일본 투자는 되게 답답하고 어려운 투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투자는 좀 삼고 초려하시고, 기왕이면 좀 쉬운 투자, 미국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2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일본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일본이 정말 세계의 주요 무대에 들어오려면 예전처럼 정말 제조업을 가지고 글로벌을 막 씹어 삼킬 만한 뭔가 강점을 들고 들어와야 돼. 예전에 뭐가 있었죠? 그 워크맨 같은 거라든가 새로운 신문물을 좀 들고 세계 무대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일본이 그러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4위까지 밀렸죠. GDP 순위로 4위까지 밀렸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밀릴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면 아래에 있는 뭐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들 이제 치고 올라오니까 결국에는 5위 밖으로 밀려날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 볼 때는 그런 가전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지났다고도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가전은 일단은 결국에는 중국이 다 먹게 될 것 같고, 한국 다음은 이제 중국이 먹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제로 개발도상국부터는 뭔가가 뭐냐면 하이센스라든가 TCL 같은 그런 중국의 전자기업들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와서 거의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를 지금 잠식하고 있거든요. 삼성, LG도 프리미엄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아래 대부분의 상품들은 다 그 중국 상품들이 이제 휩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점유율 판매량으로 볼 때는 얘네들이 결국에는 4-5년 사이에 삼전이라든가 LG의 그 자리를 꿰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워크맨 같은 이런 것들은 일본이 나아가게 될 길은 아닌 것 같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이 거의 자리가 없죠. 도요타가 제대로 된 전기차를 이제 출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좀 밀리고 있고. 그럼 제조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조업, 일본이 치고 올라오려면 제조업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4차 산업, 마진이 높은 산업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일본은 그런 변화의 물결에서 한국보다도 더 많이 소외된 그런 느낌이에요. 거의 이제 4차 산업에 있어서 탑티어는 미국하고 일본인데, 일본이 아니라 미국하고 중국인데,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지금 이런 변화의 물결에서 완전히 뒤처지고 있죠. AI 기업 중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 전 세계를 휘잡고 있는 기업들은 다 미국에 있지, 또 중국에 있고, 한국에 없죠. 네이버 카카오 로컬이죠. 일본에 없죠. 독일에, 프랑스에, 영국에, 이태리에, 스페인에 없단 말이에요. 딱 미국하고 중국밖에 없는 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올라오려면 이런 산업들 잡아야 되는데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번에 CS만 봐도 주도권이 미국하고 중국이잖아요. 부스 크기로는 한국이 3위라고 하는데, 부스 크기로 뭐 그런 뭐랄까, 그거는 돈 많이 써서 부스 많이 빌리면 되는 거고, 순수한 기술력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격차가 커요. AI 측면에서 볼 때는. 그 이야기를 제가 추가로 드리고 싶었어요. 일본이 나아갈 길은 AI다. 왜 손정희 회장이 5-6년 전에 첫째도 AI, 두 번째도 AI, 세 번째도 AI 이런 얘기 했어요. 저는 손정희 회장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뭐랄까,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 별로 없어, 경영자 중에서. 거의 일론 머스크급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